다음에 이제 이 1974, 5년에 중동 진출이 있어요. 중동 진출. 근데 그때 75년 전에서 현대 건설이 앞장서서 나간 중동 건설 때 그때 중동 건설, 우리 건설 노동자 중동에 보내가지고 일해서 뭐 집 짓고 항만 짓고 도로 건설해서 돈 벌어오는 게 그게 뭘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74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파동이 있어가지고 2년 사이에 석유가가 2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기록 봐서 아는 학생이 있어요, 혹시? 불과 2년 사이에 석유 가격이 말이에요. 60%가 아니고 600%가 올랐습니다. 6배가 올랐어요. 우리 석유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지금 석유가 10% 20%만 변동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말인데 외화라야 그 당시에 우리가 외화 수입원이라는 게 뭐 일본의 김이나 좀 수출하고 뭐 가발이나 수출하고 와이셔츠나 만들어서 이런 거 외화가 사정해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한테 불과 2년 사이에 석유가가 6%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경제 충격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74, 5년에 뭐가 우리한테 현실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전기 수요를 거의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어요. 화력 발전소에 여러분 뭐 가지고 불 때는 줄 알아요? 발전용 석탄을 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연탄 가지고는 발전이 안 돼요. 발전용 석탄 100% 수입이야. 그 다음에 기름을 떼요. 기름 100% 수입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외화가 없어서 기름을 수입을 못하면 뭐예요? 전기 안 들어오죠. 가로등도 안 들어오죠. 자동차를 뭘 가지고 끌어요? 실제 그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진짜 두세 달 지나가면 바닥에 낳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기업의 7, 80%가 문을 닫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때 과제는 뭐냐면 회사가 문을 닫는데 사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해고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문을 닫느냐는 방법론뿐이 없었어요. 우리 경제가 74, 5년에 그런 위치에 처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외환보유고가 뭐 거의 바닥인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중동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양반이 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세계 돈이 다 어디로 몰리느냐? 기름 팔아가지고 국보를 쌓고 있는 중동 산유국이다. 그럼 돈이 다 거기 몰릴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럼 돈 몰린 데 가서 우리 도로 공사하고 집 짓고 항만 짓고 공중시설 만들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말이 그렇죠. 그 당시에 중동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일반 우리 국민들도 그야말로 그때 유행하던 무슨 뭐 아라비아 공주는 뭐 꿈속의 공주 이런 노래에 중동 아라비아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중동 산유국하고 무슨 경제계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근로자들이 사막기 위해서 일해본 일도 없잖아요. 또 하나 이미 중동이라는 건설 시장은 누구에 의해서 시장이 점유되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지배층이라든가 이런 이 귀족층들은 자기들하고 이제 식민지나 이런 거로 다 이렇게 관계가 있던 유럽,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 전부 유학을 가고 그래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이런 데는 엄청난 자본력, 기술력,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탁월한 공법 이런 걸 가지고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에 의해서 이미 중동은 점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중동을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또 한 번
정종 회장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실현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모두 반대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무모하다고 그러세요. 그게 사실 상식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종 회장의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게 되면 정종 회장이 이제 5형제인가 여자인데 정종 회장이 바로 밑에 동생이 정인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오늘 그 두산중공업인 그 중공업의 전신 현대양행을 정종 회장하고 이제 같이 만든 분인데, 이분은 정종 회장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공부를 하셔서 저 일본에서 그 대학을 나오시고 동아일보 엘리트 기자라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그룹 창업 때 부산 피난 시절에 이 저 정인영 씨가 그 당시에 부산 피난가 있는 동안에 부산에 와 있는 미군 부대 군수과의 통역문관으로 취직했다가 그 부산 미군 부대 안에 그 이 저 막사 짓는 일거리를 피난 와 있던 정종 회장한테 줌으로써 현대건설의 그 씨앗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종 회장의 다른 형제들이 제일 그 이 맏형인 정종 회장 앞에서 그야말로 바른 말 뭐 반대라든가 이견을 감히 못하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정인영 회장은 그런 그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유일한 분이었어요. 정인영 회장님은 그 당시에 세계은행 이런 데하고 교섭을 해서 현대양행에 투자를 받고 이런 아주 국제통이고 국제적인 지식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정인영 회장이 보니까는 형님이 택도 없는 말씀을 하던 중동의 건설을 진출하겠다니까는. 그분 생각에는 그 당시에 외국에 가서 공사를 무슨 수주할 만큼 국내 건설기 중에서 영어로 된 설계 도면을 제대로 읽어낼 사람도 몇 명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런데 중동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영 회장님이 얼마나 저 중동 진출을 막았느냐면 현대그룹의 제2인자죠. 정종 회장님이 이제 그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그 그룹 내서 원래 아들처럼 지니까 이명박 저 사장은 그냥 맹박이라고 해서 맹박이. 예? 그래서 친근감 있게 맹박이. 그래서 중동 진출 전략회의를 정종 회장님이 소집을 하면 정인영 회장이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요. 예? 맹박이 너 이따 오후 진출 계획 때 너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요담 인사 때 내가 잘라버릴까. 이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정종 회장님 중동 진출을 막으려고 사력을 다했던 겁니다. 왜? 정인영 회장이 볼 땐 중동 진출은 망하는 지름기구고 결국 나갔다 참담한 실패를 보고 손해를 보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게 상식적으로 너무 뻔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종 회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가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엑스카베이터나 포크레이라든가 페로드라든가 이런 중장비를 만든 금쪽 같은 회사 현대양행을 정인영 회장한테 띄워주고 너 여기서 반대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살림 차려서 나가. 그래서 정인영 회장님을 그룹에서 내보내면서까지도 중동 진출을 강행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이 낸 분이야, 하늘이 낸 분. 그때 중동 진출이라는 그 건너가는 다리는 나무 다리도 아니야. 지푸라기 다리입니다.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정정이? 그걸 읽어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건 책을 보세요,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냈어요. 정종 회장이 중동 진출하더니 막 공사 수주라고 한국에 바닥난 외환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러를 한국에 송금하고 그래가지고 이 국가가 진짜 정말 그 이 저 외환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니까는 그 뒤에 삼성, 한양, 대림 정종 회장이 시험에서 놓은 돌다리를 탄탄한 다리를 왜 시험을 해봐서 안 망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동남아 중동 발주 국가들한테 한국이 잘한다는 신뢰도 신인도를 깔아놨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역사를 우리가 볼 때 if 무엇이 아니었더라면 무엇이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 정종 회장이 주위의 만류, 주위의 반대, 미친 사람이라는 조소를 무릅쓰고 중동 진출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냐? 방법이 없죠. 우리가 1997년에 IMF를 맞았죠. 그죠? 그러나 73, 4, 5년 때 그때 만약 우리가 IMF를 맞았더라면은 97년에 IMF 맞은 거하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97년에 우리 IMF 맞았을 때는 우리 산업화가 고도화되어 있어요. 97년에 우리 자동차 수출했지 않습니까? 배 수출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했지 않습니까? 세계 우리 시장 기반이 있잖아요. 다 성장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74, 5년에 우리가 가발 수출, 가벼운 그런 뭐 와이사 스웨터, 니트 제품, 이런 거를 겨우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던 그 시대에 만약 IMF가 왔더라면은 우리는 어쩌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필리핀만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시장 기반이 있으면 뭐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그건 아주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초에 정종 회장이 중동 진출이라는 것은 중동 진출해서 그때 어렵던데 우리가 뭐 외화를 벌어들였다. 뭐 그게 어쨌든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엄청난 우리 경제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72년에 이제 정종 회장이 이제 조선공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본 제일 큰 배가 뭐냐면 17,000톤급이었어요. 17,000톤급. 근데 그 당시에 뭐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세계에 수출할 만한 그런 배라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적어도 20만 톤급 이상의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어요. 역시 기술도 없어. 자본도 없어. 그리고 정종 회장은 여러분 사시는 울산 앞바다에 소나무 맥구로 있고 게딱지 같은 그 어촌 지붕 믿는 아직 조선소 착공도 안 했어. 조선소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해변 모래사장 사진 한 장 가지고 이 양반이 조선소를 일으킨 거야. 정말 좋은 의미에서 정종 회장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하늘이 낸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우리가 배를 수출해서 팔아봤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 경쟁력이 있는 걸 가지고 세계 조선공업의 선두를 일본이 누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본 조선공업이라는 거, 조선공업, 조선기술, 조선기반은 뭡니까? 일본은요,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든가 2차 대전 때 잠수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축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항공모함을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근데 우리는 어선급 17,000톤 배 만든 우리가 그런 일본이나 영국, 조선, 종주국에 설치는 세계 조선업계 정주행 회장이 모래사장 사진 가가지고 조선소를 짓겠다고 유럽을 누비면서 돈 꿔달라 배를 우리한테 주문하라고 다녔으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늘이 낸 분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세계 무대를 도대체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런 도전 기술,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좌절되지 않고 난관과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그 난관이 앞에 나온 장애가 위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신의 DNA를 여러분들이 정말 승계해야 돼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울산 조선소예요. 저는 울산 조선소 신입 직원 교육대 이제 가끔 제가 강의하러 오는데 지금 말이에요. 세계 5대양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 3대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만든 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세계 1위서부터 10대 조선소가 전북의 한국조선소입니다. 그래서 현대조선소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뭐 삼성조선 생기고 대우조선 생기고 그렇지만 역시 그것도 정주영 회장이 지푸라기 다리보다 더 위험하고 더 불확실성이 많은 조선공업이라는 극을 향해서 정주영 회장이 돌다리를 놔서 먼저 건너가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공업이 그 다음에 꽃필 수 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조선중공업의 경영진한테 물었어요. 요즘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위기 아니냐. 물론 우리가 더 고급화하고 더 고부가 같이 배를 만들어야되지만 우리는 뒤에서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차피 중국에서 만드는 배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낮고 고대 기술을 요하지 않는 배들이 중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배를 주문하는 외국의 선주들이 주문할 때 조건을 건대요. 어려운 말로 이제 옵션을 건다 그러는데 뭐냐면 이 배를 만들고 당신들이 만드는데 엔진하고 부품 뭐뭐는 현대중공업보를 갖다 써라.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죠? 응? 그 당시에 조선 이걸 하겠다고 하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 하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저도 존경하는 분이다만은 가장 아주 그 당시에 이 사심 없이 경제정책을 꿋꿋이 이끌고 통화정책 이런 거를 주관하고 정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많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한국의 조선공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결국은 어려운 국가 재정에 결국은 부담이 되고 이게 나라 망신 실 것 같아가지고 강요회 할 때 정주영 회장이 참석하는 것에 그 양반이 뭐라고 화를 냈냐면은 정 회장, 당신 왜 도대체 될성 싶지도 않은 조선공업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만약 당신이 조선공업을 성공하면 내가 열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어. 그 시골 말 있죠, 그죠? 열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swear 할 때 그런 말을 쓰죠? 그랬던 조선공업입니다. 그게 우리 조선공업의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들을자면은 올림픽 유치야, 올림픽 유치. 올림픽 유치.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때 뉴스위크인가 타임을 봤더니 이런 얘기 있어요. 한국 역사 뭐 몇천 년 되죠. 뭐 5천 년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이 세계에 알려진 이후에 한국에서 알려진데 6.25라든가 무슨 뭐 데모라든가 쿠데타라든가 무슨 뭐 전변 이런 걸 빼놓고 something of good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일로다가 세계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이 된 거는 1988년 올림픽이 처음이랍니다. 처음. 3주 전에 한 달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는 무슨 포럼에 제가 나간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그런 PR 및 광고회사 오글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책도 많은데 거기에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림픽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국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자기 딸을 불러봤대요. 10대 딸을. 너 뭐 쓰냐?
그러니까 삼성과하고 뭐 LG께 주더래요. 걔 가서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DMB 폰이라든가 MP3 이런 게. 그래? 그럼 나 삼성하고 LG가 어디 거냐? 그거 메이드 인 재팬 그러더래요. 하물며 올림픽 이전엔 어떻겠어요? 그래서요, 정주영이라는 그 양반의 그 탁월한 어떤 직관의 신부를 빼놓고는 88년 올림픽이 대한민국이 그걸 유치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결단코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주영 회장 자신만 빼놓고.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 유치가 발동이 걸린 게 1980년인가 81년인데 88 올림픽 유치가 우리는 그 4, 5년 전에 국제사회의 전과자예요, 전과자. 여러분 머리에 새기세요. 뭔 줄 아세요? 1974년에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유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아직 정신없던 때죠. 돈 없고 경험 없고 인프라 없고 개최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유치했던 아시안게임을 1973년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 6년 후에 우리가 동네 마을 운동회인 아시안게임을 반납했는데 세계대회를 우리가 유치한다고 국제사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분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할 만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은 그게 어려울수록 이 양반은 상상력과 의지에 불이 붙는 양반이야. 정말 희한한 양반이야.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그 88 올림픽이라고 하지만 88 올림픽의 정확한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88 서울 올림픽이야. 88 서울 올림픽 게임이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 호스트가 국가적으로 단 대한민국이지만은 주관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이에요. 돌아가신 분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은 그때 서울시장이 박영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프로포즈하고 나간 것은 하나의 그저 치면체라고 한 번 해보는 거지 그게 유치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영수 시장 더더구나. 뭘로 증명하느냐? 올림픽 홍보관을 만들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올림픽 홍보 개관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축제 아닙니까? 박영수 회장이 거기 안 갔어. 왜?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정주영 회장이 그냥 가서 면피하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유치한 후에 우리 국격이라는 게 얼마나 달렸습니까? 그게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게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북사업 참 대북사업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나는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 대북사업한 말이에요. 정말 이 감정이 복받쳐요. 감성이 복받쳐요. 정주영 회장께서 대북사업에 가졌던 거는 의지가 뭐냐면 첫째는 시간이 걸려도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분단 국가지만은 뭔 북한에 우리보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삽니까? 북한에 우리하고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이 살아요? 북한이 우리가 역사가 다른 사람이 삽니까? 북한의 김해김 씨, 전준희 씨, 박 씨, 조 씨, 이 씨, 정 씨, 최 씨 다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같은 팀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이데올로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위에 우리가 국격을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민족적인 수치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분이 북한 통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좀 심어주세요. 우리가 통일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예측 불허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 지도층을 자극시키지 말고 부담을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통일의 기반 조성을 하자. 그게 뭐냐면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거로다가 접근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동질성의 회복, 신뢰의 구축이야. 정주영 회장 경제인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인들 왜 북한 체제의 속성, 공산주의의 속성, 예측 불허한 이런 걸 모르고 정주영 회장이 바보입니까? 왜 위험을 몰랐겠어요? 북한하고는. 근데 왜 이 양반이 사력을 냈냐? 아까 얘기한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적인 대단한 명제 플러스 뭘 걱정했냐? 북한은 모든 게 군수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추중돼 가지고 민생이 정말 눈물겹도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나아질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정치적인 자극, 군사적인 자극을 피해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력을 이용하고 개성공단 안에 샘플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정말 곡절이 많지만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이거야. 북한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가격 경쟁 면에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만약 북한이 개방의 폭을 넓혀가지고 한국의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이 진출해서 북한 노동력을 만약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만큼 근면하고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굶주림으로부터 헤어날 거 아닙니까? 생활 향상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민족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 노동력을 우리가 한국의 세계 시장 기반, 우리가 가진 기술, 국제 마케팅 경험을 그 사람들의 노동력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남북한 합쳐서 국군이 새로 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말이에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원이고 정치적으로 제일 의존하고 매달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렇죠? 아니 통일이 자꾸 지연되고 북한 경제가 전부 어렵고 그러면은 북한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매달릴 거 아닙니까? 매달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도로 깔고 항만 짓고 이런 그 열악한 사회 간접 자본을 북한이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미국 자본 못 끌어오잖아. 일본 못 끌어오잖아. 남한 택도 없잖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자본력, 경제력, 기술력 요즘은 해외 시장 기반을 가지고 북한을 만약 그런 기득권을 다 점유해버린다면은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남한 기업, 남한 경제가 거기서 차지할 수 있는 룸이라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정착되기 전에 진출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 이 공업 자원이 정말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마그네사이트라든가 유연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동광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내 자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다 굉장히 현대 고도 산업을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원자재 아니에요. 근데 남한에서는 거의 한 톨도 안 나, 한 톨도 안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 물론 원자력의 부분이 올라가지만 화력발전소에 쓰는
우리 구공탄 만드는 무연탄을 가지고는 화력발전소를 못 돌려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을 해야 돼. 기름 수입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유연탄까지 포함해서 철광석, 동광석, 마그네사이트가 북한에는요 4천조 원어치 추정 가격으로다가 우리가 몇십 년 쓰고도 남는 광물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다가 북한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체제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경제 협력이 경제 교류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일국 뭐 이국 무슨 뭐 이 체제로 간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어떤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완화해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은 남북한 경제 유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북한 사람 더 이상 굶어 죽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 회복하겠죠. 동질감 회복되겠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 이런 아주 이 역사적인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이 대북 사업에 그렇게 아주 매달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을 이제 쭉 한번 그 발자취를 리뷰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러 이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딱 이 큰 발자취를 보면은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천하의 정주영이라도 이거는 뭐 방법이 없겠다. 좌절할 거다. 심지어는 망할 것이다. 이제는 현대도 끝이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정주영 회장은 단순히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기에서 발전과 비약의 씨앗을 찾아내가지고 도약을 했어요. 정말.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뭐 졸업을 하고 사회 나가면은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겠죠. 좌절감이 있겠죠. 손에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성공 앞에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겠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은 말이에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나 좌절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이 양반 상상력과 이 의지가 도리어 불탔어요. 이 양반이. 자, 그 예를 뭐 간단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휴전 전후해가지고 저 경상도에 이 주요 군사나 교통로에 파괴됐던 다리가 있었어요. 이게 고령교라는데 고령교. 그 일본 사람이 놓고 간 다리인데 그게 이제 파괴됐어요. 그래서 고령교 복구공사를 이제 이 하청을 맡기는데 그걸 할 만한 회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열악했다고.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욕심에 그 고령교 복구공사를 땄습니다. 근데 그 전개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막 휴전된 말을 갓후고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물가가 대략 한 10배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공사를 딸 때 수주를 할 때 가격은 정해진 건데 물론 뭐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수주 기법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 대금을 더 주는 건데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끝까지 완료했을 때 뭐 본전을 찾는 건 고사하고 몇 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그거 포기해도 정주영 당신 원망할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인정을 하니까 포기하고 피를 좀 덜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당신 형제들의 집을 팔아가지고 대금을 대가지고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지금 이사장이신 정몽준 의원하고 이제 그 전에 학생 때 이제 자주 얘기할 게 있고 출장도 같이 다니는데 그 양반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수레를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인데 특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고령교 공사
겨우 마치고 끝났는데 빚이 얼마나 많은지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겁주느라고 도끼로 다 마루 찍던 기억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몽준 씨가 들려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의 기회가 됐느냐? 서울이 이제 수복돼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강, 하나뿐이 없던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잖아요. 그죠? 그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 발주를 하는데 그런 큰 다리를 복구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한국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미군 당국하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정부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그 비슷한 다리 복구 공사를 하는 게 무슨 이름도 못 들어보던 현대건설이라는 데가 있고 더욱 기특한 것은 관급공사인데 몇 배 손해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이행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정 회장이 현대건설 초기에 한강인도교 복구공사를 수주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현대건설의 초기에 커다란 그런 기반이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이 양반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이 조선소도 초창기에 굉장히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초기에, 정말 그 독자 개발을 이 양반이 선포하기 전에 포드하고 초창기에 그 합작 조립 공장을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위기에,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 초기에 정말 엄청난 홍수를 만나가지고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국세 최대 체납자가 되고 그러지만 그런 위기에 이 양반이 손들지 않고 독자 개발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위기를 전환해가지고 어떤 그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 초기에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고 이런 그 선대가 우리 경제사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 용기에 이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불굴의 용기,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정신적인 DNA에 어떤 자신감, 도전 정신, 용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기백, 이런 거를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고 언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분의 그런 정신 이런 거를 상기하고 나도 그분의 후배고 우리 선각자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모델로다가 여러분들의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유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제 대체 이런 강의가 일방적인데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뭐 코멘트라든가. 여기 울산이라는 데는 현대그룹 또그 다음에 정정 회장님의 정말 창업 초기에 역사적인 도시인데 다른 곳보다 좀 관심이 각별할 것 같은데 질문도 좋고 코멘트 좋고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